한국의 괴물 미사일이요? 고작 장난감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되게 난리치네요. 국군의 날 공개된 한국의 비밀병기 현무5를 보고 망언을 하고 있는 중국인데요. 극찬하는 외국 반응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무5 이전 기술만으로도 충분히 뛰어난 국방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최근 현무5 공개와 더불어 해외 밀리터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글 하나가 있습니다. 캐나다의 대학에서 한국은 냄비 근성 때문에 어차피 전쟁을 해도 못 이길 거라는 중국인 유학생의 발언에 시원하게 한방 날린 폴란드 유학생의 글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폴란드 유학생은 한국과 특별한 사연이 얽혀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토론토 대학교의 군사학 교수로 임용된 마가렛이에요. 저의 오랜 꿈이었던 교수가 되어 학생들 앞에 서게 되다니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수가 될 수 있었던 건 다 한국 덕분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대학원 때 썼던 한국 전쟁에 대한 논문을 인상 깊게 보신 토론토 대학 학장님께서 저를 강력하게 추천하셔서 교수로 임용될 수 있었거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학장님께서 한국의 6.25 전쟁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집에 모아둔 전쟁 유물들은 거의 박물관급으로 엄청난 컬렉터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한국 전쟁을 연구하시는 분이셨죠. 교수로 임용되고 학기가 시작되기 전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제 방을 정리하고 학장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학장님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소문대로 학장님 방에는 한국 전쟁 관련 유물들이 가득했죠.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귀중하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물들이었어요. 학장님은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며 저의 논문이 꽤나 인상적이었다며 직접 한국에서 DMZ를 답사해봤다고 하던데 사실이냐고 물어보셨죠. 저는 실제로 6개월간 한국에 머물며 DMZ 일대를 직접 답사했던 경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학장님께서는 매우 흥미롭게 제 얘기를 경청해 주셨어요. DMZ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남북한의 긴장감이 실제로 느껴졌는지 등 구체적인 질문들을 쏟아내셨죠. 저는 판문점에서 느꼈던 긴장감, 철책선을 따라 늘어선 감시 초소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DMZ에 형성된 독특한 생태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자 학장님께서는 눈을 반짝이시더니 다음에 꼭 한번 같이 가보고 싶다고 하시며 한국에 같이 가서 DMZ를 직접 둘러보자는 제안을 하셨어요. 그렇게 학장님과 한국 전쟁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학장님과 화기애애하게 얘기를 마무리하고 일어서려는데 제게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의아했어요. 학장님께서는 중국 학생들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똑같은 학생들인데 굳이 중국 학생들만 콕 집어서 말씀하신 게 의아했어요. 학장님께서는 중국 학생들은 한국과 관련된 발표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며 일부러 교수들을 골탕 먹이려고 거짓된 자료들을 보여주고 제대로 대답을 못하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우호적인 내용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어떻게든 그날 강의를 망치려고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것 때문에 난처해졌던 교수들이 한둘이 아니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학장님 말씀을 듣고 굳이 그 학생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궁금했죠. 한국에 대한 열등감 때문일까 싶었습니다. 사실 중국은 땅덩어리도 크고 인구도 많은데 굳이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있을까 의아했습니다. 굳이 한국을 비하하는데 혈안이 되어 수업을 망칠 필요까지야 없지 않나 싶었죠. 아무튼 제게 주의할 점을 미리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학장님 방을 나왔어요. 사실 중국 학생들이 어떤 거짓 자료로 회방을 놓아도 큰 상관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한국에 6개월이나 살았던 경험이 있고 한국 도자기를 연구하면서 한국 대학원생들이나 연구원들과도 꽤 많은 교류를 했거든요. 처음엔 연구 목적으로 간단히 미팅만 몇 번 할 예정이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했고 좋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연락하고 지내는 각별한 사이가 되었죠. 저도 공부다 여행이다 해서 이런저런 나라를 많이 가보기도 하고 각 나라의 연구원들과 미팅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모두 정이 많고 다정해서 그들의 세심함에 감동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말하자면 끝이 없지만 가장 인상적인 일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우연히 제 생일이 겹쳤습니다. 그때 분위기는 다들 서로 생일을 챙겨주곤 했어서 저도 의례 케이크를 챙겨주겠거니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실망했습니다. 제게는 케이크를 챙겨주지 않더라고요. 대신 정말 특별한 것을 받았고 저는 한국 친구들이 챙겨준 걸 보고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친구들이 챙겨준 건 미역국이었거든요. 한국에선 생일날 미역국을 먹는데 한국에 왔으니 한국식으로 생일을 챙겨주고 싶다고 하며 친구들이 다 같이 직접 끓였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방식으로 제 생일을 챙겨준 그날이 제겐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어요. 아무튼 정말 좋은 사람들이라 계속 연락을 유지하고 싶어서 그 이후에도 제가 꾸준히 안부 인사도 하고 기념일도 챙기곤 했어요. 이번에도 제가 교수 임용되었다는 사실을 알리자마자 다들 정말 축하한다며 캐나다에 초대해주면 제가 좋아하는 바나나 우유를 잔뜩 싸들고 가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학기가 마무리되면 친구들을 초대하기로 약속하고 저는 부지런히 강의 준비를 했죠. 첫 학기에는 아시아의 군사 문화를 주제로 강의를 열었습니다. 초임 임용된 교수라 학생들이 과연 수강 신청을 많이 해줄까 걱정했지만 걱정이 무색하게 강의는 순식간에 마감되었습니다. 조교에게 물어봤더니 제가 한국 전쟁을 주제로 쓴 논문이 학회에서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아시아의 군사 역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인원을 더 열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고 했죠. 생각보다 아시아 군사 문화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많다는 점에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학생들과 시작한 수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 심기를 크게 건드린 학생이 한 명 있었죠. 그때 수업은 8월 12일에 열린 러시아 국방부가 주관하는 국제첨단무기박람회 아미 2024 행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기술을 꼽고 그 나라의 우수한 군사기술에 대해 간단히 발표하는 내용이었어요. 북한을 포함해 83개 국가대표단과 120여 개 업체들이 참여할 정도로 아무래도 군사기술 쪽에선 워낙 세계적인 행사다 보니 학생들도 그 전시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직접 참여하기 위해 모스크바까지 다녀오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물론 저도 다른 교수님들과 함께 참석하고 왔죠. 제가 인상 깊었던 박람회를 학생들도 재밌게 봤을지 궁금했습니다. 드디어 과제를 발표하는 날 한 학생이 제일 먼저 발표하겠다고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류타오라는 중국 남학생인데 학장님 말씀이 번뜩 떠올랐지만 그간 아무 문제 없었기 때문에 먼저 발표하도록 했죠. 타오는 중국의 최신 스텔스 전투기인 J-22룽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했습니다. J-22 미국의 F-22와 F-35에 견줄 만한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레이더 회피 능력이 뛰어나다고 말했죠. 거의 항공 군사력의 혁신이라 칭송했습니다. 저 역시 그 전투기의 성능을 좋게 평가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저는 아미 2024에서 인상 깊은 무기를 골랐으니 이제 중국의 우수한 군사기술에 대해 얘기해보라고 했죠. 그런데 타오는 갑자기 한국의 무기와 비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무기를 비하하는 듯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J-20 스텔스 전투기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반면 한국의 KF-21은 아직 개발 중이고 성능도 중국 전투기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게 뻔하죠. 게다가 한국은 독자 개발이 아니라 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어요. 늘 기술 강국이라 자랑하면서 막상 기술이 없어 외국 기술에 의존하는 게 허세만 가득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타오의 행동에 벙쪄 일단 중단시켜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타오는 쉬지 않고 떠들었어요. 바로 미사일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둥펑 41은 사거리가 12,000km가 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에요. 하지만 한국의 현무미사일은 사거리도 짧고 정확도도 떨어지죠. 한국이 아무리 기를 써도 솔직히 아직은 중국의 기술력을 따라올 수 없는 것 같아요. 한국도 아마 그걸 알 건데 애써 숨기기 급급한 모습이죠. 대표적으로 구남 쪽은 한국이 명함도 못 내밀잖아요. 이순신 얘기하면서 조선업이 세계 최강이라는데 지금 한국 거제도를 비롯한 조선소들 다 문 닫게 생겼잖아요. 중국의 구축함은 배수량이 13,000톤에 달하는 대형 구축함인 반면 한국의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7,600톤에 불과하죠. 이건 뭐 중국이 너무 압도적이니 규모나 활용면에서 비교가 안 돼요. 타오의 일방적인 비교와
한국 무기에 대한 폄하는 점점 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발표를 어떻게 중단시켜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타오는 한국의 가짜 소문에 속지 말고 진짜 현실을 직시하면 좋겠다고 얘기했어요. 한국은 언론 플레이만 화려하게 할 뿐 실속은 없는 나라라고 했죠. 저는 타오의 근거 없는 비난에 말을 끊으며 거짓 정보가 가득한 개인 과제는 다시 해오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타오는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며 교수님이 거짓 정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 했습니다. 저는 논문을 쓰기 위해 6개월간 한국에 살았던 적이 있다고 얘기했죠. 순간 타오는 당황한 듯 보였지만 그래도 제 말이 틀린 건 아니지 않냐며 교수님도 인정할 건 인정하라고 얘기했죠. 학생과 이렇게 논쟁을 하고 싶진 않았지만 타오의 잘못된 정보를 학생들이 그대로 인식하게 할 순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타오의 말에 반박했죠. 앞서 말했던 J-22 우수한 전투기인 것은 맞지만 절대 KF-21을 무시할 수준은 솔직히 아니죠. 잘 모르나 본데 KF-21은 J-20보다 더 작고 가벼워 기동성이 뛰어나 근접 공중전에서 큰 장점으로 활용됩니다. 게다가 개방형 아키텍처를 이용해 추후 언제든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요. 반면 J-20은 폐쇄적이라 재활용하기가 어렵죠. 이는 설계 단계부터 추후 업그레이드를 고려한 한국 사람들의 재치가 돋보이는 점이라 볼 수 있어요. 게다가 KF-21은 최신 AESA 레이더를 탑재해서 탐지나 추적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데 J-20 레이더는 솔직히 레이더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나 의문인 거 아닌가요? 그리고 한국 기술을 다 외부에서 가져온다고 하는데 KF-21 개발 과정에서 항공기 동체의 88%를 국내에서 생산했고 핵심 기술들을 자체 개발했죠. 한국 기술력을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역수출하는 상황이에요. 제 설명을 들은 학생들은 잽이 안 되는 J-20을 가지고 잔뜩 자랑을 늘어놓은 타오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어요. 그러자 갑자기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 학생은 폴란드 학생이었는데 현무 시리즈에 대해 관심이 많아 현무 시리즈는 자기가 설명하면 안 되겠냐고 얘기했죠. 저는 얼마든지 좋다며 그 학생에게 현무 시리즈에 대한 설명을 부탁한다고 얘기했어요. 둥펑 41의 사거리가 긴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정확도와 다양성에선 현무 시리즈에 비할 바가 아니죠. 솔직히 중국 무기 발주 넣는 나라가 없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며 우리 폴란드에서는 한국 방산을 꽤나 높게 치고 있으며 현무 이씨의 경우 사거리가 800km로 그 자체만으로 한반도 전역을 커버할 수 있으며 정확도가 5m 이내로 매우 뛰어나죠. 솔직히 이거 따라올 나라는 없다고 봅니다. 게다가 현무 3시 순항 미사일은 1500km의 정확도가 1에서 2m로 전술적인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기대하는 건 곧 공개될 현무5인데 이미 현무4에서도 압도적이거든요. 현무4 미사일은 탄두 중량이 2톤에 달해 세계 최강의 재래식 탄도 미사일로 평가받고 있는데 벙커버스터 능력을 갖춘 미사일로 깊숙이 숨겨진 적의 지하시설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도 한국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곧 5를 개발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니 개인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다양한 시리즈를 개발해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장점이거든요. 탄도 미사일부터 순항 미사일, 대함 미사일까지 다양한 종류가 개발되어 있어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죠. 폴란드 학생이 발표를 마쳤을 때 학생들은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대학교 2학년밖에 안 된 학생이 이 정도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니 저도 솔직히 놀랐거든요. 타오 학생은 저와 폴란드 학생의 2연타로 제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 보였어요. 다음 주 수업 시간에 제대로 보여주겠다며 잔뜩 씩씩거리며 강의실을 나갔죠. 저는 그 폴란드 학생 에디스를 불러 연구실에 와서 잠깐 얘기를 하고 가면 어떻겠냐고 하고는 따로 불렀어요. 저는 에디스에게 자리를 권하고 차 한 잔을 건네며 어떻게 이렇게 한국 무기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냐고 물었죠. 에디스는 잠시 망설이더니 할아버지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할아버지가 6.25 전쟁 참전 용사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디스는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951년 4월 어느 날 할아버지의 부대는 중공군의 대대적인 공세에 맞서 싸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격렬한 전투 중에
할아버지는 적의 포화에 갇혀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때 한 한국 군인이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구하러 왔다고 해요. 그 군인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적의 총탄이 빗발치는 가운데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할아버지를 업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려 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적에게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한국 군인은 순간적으로 판단해 할아버지를 밀어 엄폐물 뒤로 피신시켰고 자신은 적의 총탄을 맞고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동료들의 도움으로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그 한국 군인은 끝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에디스 할아버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해요. 평생 그 한국 군인의 희생을 잊지 못하셨고 그 덕분에 자신이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그 후로 한국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게 되셨고 한국의 발전 상황을 항상 주시하셨다고 해요. 특히 한국의 국방력 증강에 큰 관심을 보이셨죠. 그래서 에디스도 자연스럽게 한국의 군사력과 무기체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건 에디스의 할아버지는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위해 많은 기부를 하셨고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지금도 전쟁으로 인해 갈 곳 잃은 아이들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쟁이 남긴 깊은 상처와 더불어 그로 인해 생각하게 되는 인류애에 대해 떠올려 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에디스와 뜻깊은 얘기를 나누며 다음 수업 시간이 되었죠. 강의실에 들어섰는데 타오는 이미 잔뜩 성난 상태로 수업에 들어왔더라고요. 타오는 자기는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며 얼마든지 한국 칭찬만 해보시라며 교수님의 그런 편협한 교수 방식에 대해 학교 측에 신고할 준비도 다 되어 있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기가 찼어요. 다른 학생들은 타오 말에 전혀 개의치 않고 한국 잠수함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다며 그 얘기부터 해달라고 아우성이었어요. 저는 중국 잠수함은 재래식으로 고철덩어리나 다름없다는 얘기부터 시작했어요. 한국 잠수함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특히 공기부류 추진 시스템을 탑재한 장보고급 잠수함은 2주 이상 잠항이 가능해 은밀성이 매우 뛰어나다고 설명했어요. 한국은 현재 3,000톤급 장보고 잠수함을 운용 중인데 더불어 한국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고 했죠. 게다가 중국은 잠수함인데도 소음이 상대적으로 매우 커서 적에 들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위험성이 크다고 했어요. 반면 한국 잠수함은 저소음 추진 기술이 있어 적의 대잠 작전에 굉장히 유리하다는 설명을 덧붙였죠. 그리고 한국의 잠수함 건조 기술은 세계 어느 곳도 따라올 수 없다고 했어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아 이 기술을 수출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죠. 그리고 저는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했어요. 무기 체계를 평가할 때는 단순히 크기나 수량만이 아니라 기술의 첨단성과 정확도 그리고 은밀성이나 다양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죠. 타오는 제 말이 끝나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타오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은 결국 중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선 한국인들은 유명한 냄비근성을 가지고 있죠. 잠깐 열정적으로 굴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국민성 때문에 긴 전쟁을 버텨낼 수 없을 겁니다. 게다가 한국의 인구는 중국의 20분의 1에 불과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의 인구는 약 5,180만 명인 반면 중국은 14억 1,200만 명에 달합니다. 이런 인구 차이는 전쟁에서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죠. 게다가 한국은 자원이 부족합니다. 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풍부한 자원이 필수적인데 한국은 그런 면에서 중국에 크게 뒤처집니다. 한국의 에너지 자급률은 2020년 기준 13.7%에 불과하며 석유, 철광석 등 주요 전략 자원들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죠. 이는 국제에너지기구의 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타오는 뭔가 잔뜩 준비해온 듯 종이에 적힌 내용들을 줄줄 읽어내려갔어요. 게다가 한국은 지정학적으로도 불리한 위치에 있죠. 반도 국가로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육지로는 고립되어 전시의 보급선을 확보하기 어려울 게 뻔해요. 한국은 그저 중국이라는 거대한 대륙 앞의 작은 반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2021년 기준 중국의 국방비는 약 2,520억 달러로 세계 2위였고 한국은 약 500억 달러로
10위에 그쳤습니다. 이는 5배 이상의 차이죠.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자료를 보면 이런 차이는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것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는 따로 있죠. 중국은 핵무기 보유국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약 35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이 아무리 뛰어난 미사일이 있으면 뭐 하나요? 한국은 핵무기가 없죠. 이런 전략적 열세는 결코 극복할 수 없습니다. 타오는 자랑스레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의 기술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결국은 작은 나라에 불과합니다. 한국이 만든 무기들은 어떻게 보면 장난감 같은 거죠. 중국의 압도적인 규모와 자원, 그리고 전략적 우위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한국의 군사력이 아무리 발전했다 해도 중국의 압도적인 국력과 군사력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 비교만 봐도 명확합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무기의 우수성만으로는 이런 근본적인 차이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그저 중국의 변방 국가일 뿐입니다. 타오의 발언이 끝나자 강의실은 다시 한번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제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타오는 군사력을 단순히 숫자와 규모로만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현대 전쟁에서는 질적인 요소가 양적인 요소만큼 때로는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걸 간과하고 있었어요. 저는 차분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한국군의 운용 능력과 전략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2022년 글로벌 파이어파워 지수에 따르면 한국군은 세계 6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병력수나 무기의 양이 아닌 전략적 운용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이죠. 게다가 한국군의 훈련 수준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한미연합훈련은 그 규모와 수준에서 세계 최고로 평가받고 있죠. 특히 2021년 실시된 KCTC 훈련은 미군 관계자들도 경악할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이 결정적으로 우수한 점 한 가지는 한국의 예비군 제도 때문이에요. 한국 예비군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죠. 한국의 약 300만 명에 달하는 예비군은 언제든 현역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스위스 크레딧 스위스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예비군 체계는 이스라엘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엇보다 무서운 점은 따로 있어요. 바로 한국군의 사기와 애국심이죠. 이는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순한 수치로는 측정할 수 없는 요소예요. 만약 전쟁이 났을 때 중국군과 한국군의 애국심을 비교해보자면 누가 끝까지 남아 조국을 위해 싸울지는 뻔히 보이는 거 아니냐고 덧붙였어요. 더 말할 게 많지만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한국군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데 이견이 없을 거라고 얘기했죠. 제 설명이 끝나자 강의실은 잠시 정적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국군의 어마어마한 잠재력에 대해 깊이 생각에 빠졌어요. 곧이어 타오는 얼굴이 붉어진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군사학을 공부하면서 항상 객관성과 정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각국의 무기 체계와 군사 전략을 연구할 때는 편견을 버리고 실제 데이터와 전문가들의 분석을 참고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학문적 자세입니다.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강의를 마무리했어요. 아무래도 중국 학생들은 늘 편협한 태도와 자국 우선주의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직도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학생들을 선동하는 타오 같은 학생들이 있다니 최악이네요. 오늘의 사연이 통쾌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통쾌한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 필름이었습니다.